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날이 저물면서 야간 진화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특수 진화대를 투입해 부근 민가와 송전탑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밀양시는 저녁 6시쯤 부북면과 상동면 교동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피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544헥타르로 늘었고 진화율은 62% 그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는 심한 연기로 헬기 진화가 쉽지 않은 데다 산세가 험해 진화 차량과 인력이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국 스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지진대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야안시 류산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관측된 데 이어서 3분 뒤 같은 야안시 바요싱현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방송은 현재 바요싱현에서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확인됐고 지진의 강도가 더 컸던 류산현의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11월 중에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에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내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계획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위해 추진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용역 착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후에 입국할 때 거쳐야 할 방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1일 내에 PCR 검사를 하고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3일 안에 PCR 검사만 하면 되고 이후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로 바뀝니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을 할 때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는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 제도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남부와 영남권은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 그리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9.7도, 습도 58%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3부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지방동시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제3부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조금 전인 7시 3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저마다 투표를 해야 이긴다며 투표를 독려했지만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은 50.9%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선 혹은 총선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세종, 대전, 세 곳은 경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실시간 개표 상황과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살펴보고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의 소통 창구가 열려 있는데요. 개표 상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개표율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 지금 시작합니다. 내 생활을 바꾸는 정치. 당신이 바라는 우리 동네.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하루의 이슈를 꼼꼼히 정리하는 저희 식구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대선 전국을 분석해 주실 분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 관련 이슈와 개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 패널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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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아시죠? 네네. 그럼요. 네. 시사평론가들도 그렇고 빅데이터 분석가 모두에게 오늘은 좀 바쁜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본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본투표 오늘 했습니다. 저도 오늘 어떻게 다 본투표 오늘 다 하셨어요? 바쁘실 텐데.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어떤 투표소 가서도 투표가 가능했었는데 본투표를 다 선택하셨습니다. 가보니까 투표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집이 강남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 일찍 하시고 이렇게 이 휴일이니까 어디 이렇게 놀러 가시는 분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방송이 아침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각에 가긴 했지만 그러나 저 선관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반겨주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제 앞에 별로 없었었나 봐요. 제가 딱 갔는데 아무도 없고 해서 너무 친절하게 여기는 뭐 1차는 어떻게 하시고 2차는 어떻게 하시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강남도 아침에 굉장히 썰렁하더라. 다른 말씀 두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저도 이제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공교롭게 새벽에 다 방송이 있어서 네. 방송 끝나고 거의 똑같은 시간 한 7시 좀 안 돼서 두 번 다 똑같은 데를 갔거든요. 네. 지난번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엔 진짜 썰렁해서 저 혼자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어도 뒤에서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김민아 평론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집이 이제 은평구인데 아침 한 8시 좀 넘어서 투표하러 갔는데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앞에 딱 2명 있었고 투표 사무원들하고 투표 참관인들만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이런 투표는 또 처음 한다라는 기분이 또 드는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오늘 투표했는데요. 비슷한 기분을 좀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투표율하고 이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개표 상황 살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개표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0.5%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4.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43.48%로 10.8% 득표차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8.5%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1.4%,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6.4%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2.2%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63.2%,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33.3%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8.3%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6.8%,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31.7%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8.6%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7.2%,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27.5%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2.3%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7.3%,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32.7%로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입니다. 5.2%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6%,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 17.0%로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입니다. 8.4%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82.2%,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17.8%로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6.4% 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77.1%,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15.2%, 득표율차 61.9%포인트 차로 강기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14.8% 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77.7%,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6.5%로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가 유력합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15.8% 개표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82.5%,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5%로 65%포인트 차로 김관영 후보가 유력합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3.8% 개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1.3%,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48.7%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5.9%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4.4%,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45.6%로 8.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5.2%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움 후보 59.2%,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40.8%로 18.4%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김태용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10.3%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61.7%,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38.3%로 23.4%포인트 차로 김영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6.7% 개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8.3%,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1.7%로 16.6%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개표율 30.3%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53.8%,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40.5%로 13.3%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0.5% 열렸습니다. 조희연 후보 43.9%, 박선영 후보 24.9%로 19%포인트 차로 조희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입니다. 6.9% 열렸습니다. 임태희 후보 56.9%, 성기선 후보 43.1%로 13.8%포인트 차로 임태희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입니다. 2.9% 열렸습니다. 최계훈 후보 42%, 도성훈 후보 39.2%로 2.8%포인트 차 최기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6% 열렸습니다. 김석준 후보 50.8%, 하윤수 후보 49.2%로 1.6%포인트 차 김석준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입니다. 9.3% 열렸습니다. 박종훈 후보 50.6%, 김상권 후보 49.4%로 1, 2위 득표율차 1.2%포인트 차 박종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산입니다. 6.1% 개표된 상황입니다. 노키 후보 52.4%, 김주홍 후보 47.6%로 4.8%포인트 차 노키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7.3% 개표됐습니다. 강은희 후보 64.1%, 엄창옥 후보 35.9%로 28.2%포인트 차로 강은희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입니다. 8% 개표됐습니다. 임종식 후보 49.5%, 마숙자 후보 28.6%로 20.9%포인트 차 임종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입니다. 6.1% 개표됐습니다. 이정선 후보 34.9%, 박혜자 후보 24%로 10.9%포인트 차 이정선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입니다. 14.7% 열렸습니다. 김대중 후보 45.9%, 장서궁 후보 37%로 8.9%포인트 차 김대중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14.8% 열렸습니다. 서거석 후보 45%, 천호성 후보 37%, 8%포인트 차 서거석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입니다. 4% 열렸습니다. 설동호 후보 41.7%, 성광진 후보 30.3%로 11.4%포인트 차 설동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종입니다. 3.3% 개표된 상황입니다. 최교진 후보 25.4%, 강미애 후보 23.1%로 득표율차 2.3%포인트로 최교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입니다. 4% 열렸습니다. 김지철 후보 34.6%, 이병학 후보 32.5%로 2.1%포인트 득표율 차로 김지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13.2% 개표됐습니다. 윤건영 후보 57.2%, 김병우 후보 42.8%로 14.4%포인트 차 윤건영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강원입니다. 6.5% 열렸습니다. 득표율차 7.7%포인트 차로 신경호 후보 30.6%, 강삼영 후보 22.9%로 신경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입니다. 33.4% 개표됐습니다. 김광수 후보 58.6%, 이성문 후보가 41.4%로 17.2%포인트 차 김광수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투표율은 간신히 50%를 넘었는데요. 1995년부터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8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2002년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이 48.9%였는데 이때 이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입니다.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9.3%포인트 낮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55.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수성구 을이 45%, 인천 계양구 을이 60.2%, 성남시 분당구 갑이 63.8%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건물 2층에 마련된 선거 종합 상황실에 대형 전광판을 통해서 전국 개표 상황을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그리고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로 나눠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의 사진과 함께 후보자별 득표수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개표율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시 20분 기준으로 전국 시도지사 개표율은 8.08%, 그리고 전국 시, 군, 구의 장 개표율은 8.11%, 그리고 재보궐 개표율은 15.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주요 개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이동 중계차 불러보겠습니다. 정수진 리포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투표가 마무리된 7시 반 이후에 투표함들이 개표소로 옮겨졌기 때문에 8시쯤 이 투표함들이 도착했고요. 도착한 지 20분 후쯤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부터 개표를 했는데
특히 이 투표함에는 7개의 선거 투표지가 들어있어서요. 이 색깔별로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분류된 큰 테이블에서는 개표 사무원들이 더 집중하면서 투표지를 분류하는 모습이었고요. 59명의 개표 참관인들도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표 시작 전에는 긴장이 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서 개표 사무원들이 더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간혹 그 사무원들의 개인 소지품이 테이블에 놓여 있어서 테이블 밑으로 내려달라는 당부의 말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 4,000명의 지역 일꾼들이 뽑히게 되는데요. 지금 시각 10시 10분을 넘어선 이후 지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장 개표 현황을 살펴보면 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06%의 득표율로 41.29%의 득표율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보다 앞서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후보가 45.31%의 득표율로 25.85%의 득표율인 박선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권력 지형도가 바뀔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개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중구와 중랑구, 영등포구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국민의힘이 1위를 하고 있고 종로구는 접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선인 윤곽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일부 경합지역을 제외하면 자정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접전 지역은 내일 새벽 2, 3시쯤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제8회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정수진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타난 선거 결과 세 분 패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저희가 분석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잠정 투표율이 50.09%로 나타났거든요. 4년 전 60.02%였으니까 상당히 투표율이 저조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김민하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이제 4년 전 지방선거랑 이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 지난번 지방선거가 사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제 좀 많이 이제 투표율이 이제 저조하다라는 것은 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다 종합을 해서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도 특별히 이제 투표율이 낮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원래 선거라는 게 이제 투표를 참여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 막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은 어떤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양쪽으로 싹 가르는 어떤 이슈가 세게 이제 양쪽에 이제 충돌이 있든지 네. 아니면 정말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절박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는 정권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또 열렬하게 국민의힘을 지지를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소에 갈 정도의 그럴 정도의 열정은 이제 없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선 끝나고서 민주당이 뭔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좀 신뢰를 다시 던져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있었기 때문에 굳이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광주 투표율하고 전남 투표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남의 경우에는 최고가 나오고 광주의 경우에는 최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 2002년 3회 지방선거 때 48.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투표율이 낮게 나온 건데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평론님이 다 말씀하셔. 아니 너무 그냥 칼같이 그냥 딱 말씀하셨네요. 네. 그걸 조금 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역대 최단기간에 큰 선거가 치러져요. 22일이라는 그렇죠. 건 거의 이렇게 가까이 치러져 본 적이 없거든요. 선거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승리에 취한 쪽은 취해서 안 나오고 패배에 젖은 쪽은 패해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만한 동인이 그러니까 승리에 취한 쪽은 아니 내가 안 나가더라도 어마어마한 정말 패배를 겪은 정당이 대선에서 한번 승리한 이 경험이 지상까지 내가 8명을 고민해 가면서 한 시간은 걸려요. 8명 다 하려면 이런 그 합리적 그 선택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내가 비용을 들어가면서 할 필요 없다. 네. 거꾸로 패배에
거예요. 젖은 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선거 두 번 치르는 이유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표율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실제 여론 흐름이 어땠길래 이런 투표율이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지방선거라는 키워드로 분석했을 때 빅데이터 상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SNS 전체 흐름에서 긍부정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게 정말 맞는 게요. 보통 정치 관련 키워드나 뭐 당 관련 키워드, 지방선거 이렇게 나오면 긍부정의 비율에서 뭐 긍정이 됐든 부정이 됐든 어느 한쪽이 되게 상당히 많이 높게 나와요. 근데 최근 특징이 중립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지방선거든 이런 키워드를 할 때 SNS에서 중립 비율이 40% 넘어가는 건 제가 그 정치 관련 키워드 분석할 때 되게 의례적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냥 잘 모르겠고 그냥 피곤하다 이런 모습들이 SNS에서도 그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지방선거에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이죠. 최근 2주 동안에 지방선거라는 키워드로 전체적으로 키워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인물이 혹시 누구실 것 같으세요? 이 정치 관련 인물 중에. 글쎄요. 이재명 후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딱 시사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키워드가 윤석열, 이재명,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윤호중 이 순이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보면 후보 얘기는 거의 없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선의 흐름이 넘어오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주요 정당 상황실 연결해서 각 당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나가 있는 이성엽 프로듀서. 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때 대강당을 박수와 환호성으로 메웠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일부 관계자들만 남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때는 제가 있는 이곳 객석 방향으로 10개의 모니터가 무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니터가 있던 무대 쪽에 간이 의자가 배치되면서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무대에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정에 당선인 윤곽 후보가 드러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잠시 후 11시쯤 이곳으로 다시 모여 당선이 결정된 후보의 사진에 당선 확정 스티커를 붙이며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출구조사 결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앞 보궐선거에 출마한 삼선 도전에 안철수 후보가 64%의 득표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28%포인트 앞서고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역시 58.7%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18.5%포인트 앞서 우세를 보이자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최대 접전 지역으로 평가되는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0.6%포인트 차로 김동연 후보를 앞서는 초접전 경합 상황에서도 힘찬 목소리로 김은혜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에 손뼉을 치면서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했고 잘했어라고 말하며 승리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3주 만에 이뤄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을 꺼내들고 선거운동을 펼쳐왔었는데요.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축제 분위기를 지나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담담하게 개표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분위기도 살펴보죠. 박선영 프로듀서. 네, 국회의원관에 있는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상황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이 저녁 9시쯤에 홀로 상황실에 들어와서 조용히 개표 방송을 지켜보긴 했었는데요. 서 의원마저도 방금 전 상황실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곳은 거의 취재진들로만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굉장히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죠.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두 번째로 심판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은 7시 40분쯤에 이곳 상황실을 떠났는데요. 기자들이 바로 뒤따라 나가면서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봤냐,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인천 계양을 개표 상황실에서 선거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사 개표 결과를 밤늦게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김동연 후보도 자택에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밤 11시쯤에 캠프를 찾아서 소감을 밝힐 예정이었는데 쉽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아서 김동연 후보가 캠프를 찾는 시간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박선영 PD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분위기가 어떤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이번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민심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각 당 분위기를 요약을 하자면 국민의힘은 환호, 민주당은 차분 또는 침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승리를 거뒀다고 할 만큼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개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근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만약에 지금의 상태대로 되면 저는 조금 미시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민주당이 뼈아픈 게 중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중원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원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뼈아픈 건 부울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 전에 민주당 사상 처음으로 부울경의 광역을 전부 다 갖고 왔어요. 그건 4년 전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울경을 다 갖고 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3당 합당 이후에 이 국민의힘 정당 계열이 언제나 경북과 경남을 합쳐서 영남이라는 기반하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영남을 다 함께해서 중원을 그러니까 충청도를 어느 정도 장악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구도로 언제나 승리의 구도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경북과 경남을 갈라치기 시작해서 4번의 큰 선거를 전부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져버린 이유가 바로 경남과 경북의 분위기가 갈라졌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부울경을 전부 다 석권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선거 구도, 즉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영남을 갈라치고 중원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시 그 바람을 서울로 가야 된다. 이게 언제나 민주당 계열 정당의 승리 공식인데 이번에 부울경을 빼앗김으로 해서 앞으로의 선거가 구도가 깨져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거냐. 영남, 경남 지역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게 가장 그 숙제로 민주당한테 남아있다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 중원, 중도층 이 부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뼈아픈 대목이겠지만 지금 더 사실 또 좀 뭐랄까요, 민주당의 근본적으로 이제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지지층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광주랑 전남 투표를 왜 말씀드렸냐면 광주는 투표율이 최저 투표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전남은 이제 투표율이 높았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광주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선거구마다 좀 이 자치단체장들이 양당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양당 구도라는 건 이제 두 정당에서 어쨌든 나왔다는 것이죠. 제3정당도 있었고 무소속도 있었습니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이거나 또는 민주당에서 공천에 탈락했거나 한 무소속 후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후보도 뽑을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있었던 것이고 광주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뽑기 싫은 유권자들이 뽑을 후보가 없었던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지금 이제 공천된 후보들을 뽑고 싶은 마음이 호남에서도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는 유권자들의 어떤 심리에도 비슷한 영향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연령대별로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결국 투표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계층의 투표 의향이 아마도 이제 개표 결과에 반영될 것인데 그게 연령층으로 보면 이제 고령층인 것이고 이념적으로 보면 보수층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정말 어떤 폭넓은 어떤 변화의 시기를 겪지 않으면 이게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지금 보여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이제 폭풍 전야의 상황을 이제 맞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참 뭐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뭐 방법론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투표율하고 저희가 연결지어서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 지금 평론가들께서 방점을 좀 둔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이제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전체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10곳이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4곳, 경합이 3곳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지금 경기가 들어가 있어요. 경기하고 그다음에 세종, 대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경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다고 하면 이거는 그 개항을에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실제로 이제 SNS 데이터상에서도요, 그 어느 지역이 그나마 나왔냐 보면 다 경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선거에서 SNS의 핵심은 경기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경기도에 대한 건데 이제 말씀해 주실 것들을 좀 같이 복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처음에 뭐 이른바 이제 민영화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경기까지 뺏기게 되면 민영화가 다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니까 SNS상에서 어쨌든 민영화라는 키워드에 상당히 민감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당과 상관없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동연 후보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슈 몰이를 잘했다고 저는 분석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넘어가게 된 게 최근에 김포공항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김포공항 키워드가 나오면서 오히려 경기권에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관심사들이 오히려 경기 이제 그 김포공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 나오고 있었던 핵심 부분이었던 경기도 이 부분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뭐 총체적 패배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호남 지역 그 세 곳은 민주당이 뭐 강세 지역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우세한 곳으로 지금 나왔으니까 4곳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경기 인천 정도 가져가면 6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 하나 정도 가져가면 7곳. 7곳 정도는 뭐 선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내부 평가가 뭐 승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아마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충청 지역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충청 경기 어느 쪽도 지금 놓치면은 민주당은 참패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도 싶거든요. 이종욱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중에서도 이 경합 지역에서 제일 아픈 곳은 저 세종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은 단 한 번도 3번에 불과하지만 세종 투표시가 생긴 게 얼마 안 됐으니까 3번에 불과하지만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정당에서 가져본 적도 없고요. 네. 워낙에 거기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지 득표율도 그렇고 강세입니다. 거기는. 근데 지금 3곳 중에 경합 3곳 중에 가장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딴때 0.6, 0.8인데 여기는 1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벌어져 있는데 이 벌어졌다는 물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중원의 가장 정말 믿을 만한 텃밭을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상징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중원 굉장히 중요한 뼈아픈 곳이죠. 민주당은. 세종은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로는 국민의힘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결국 경합으로 나왔어요. 더군다나 현직 세종시장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붙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교두보를 만드는 것과 충청 지역의 교두보를 만드는 것 양쪽 다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는 경합이 된 것 자체가 이제 특이한 일인 거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민주당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제 10대 7 계산. 예. 그 계산이 사실 지난 대선에 득표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그게 대선 때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제 그 10대 7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 10대 7 구도에서 민주당이 더 잃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다. 정말 출구조사 결과대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한 직후에 이제 치러지는 이 선거다 보니까 네. 정권 안정론이 이제 우세하게 되는 그런 구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두 가지 이제 평가가 있을 것인데 네. 그 두 가지 평가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은 경기 선거와 관련된 맥락인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인천 계양을에 가서 출마를 했고 그 인천 계양을이 상대적으로 또
좋은 선거구다 민주당에 있어서는 그런 선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급 인사가 나가서 왜 나갔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 아니냐 싶고 그리고 거기 나갔으면 수도권 선거를 전반적으로 이재명 효과로 이끌어내면서 붐업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키지 못했다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경기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또 중요한 접전지인데 전망이 좀 여러모로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 네. 6일 지방선거에도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적중을 할 것인가. 지금 경합지로 분류된 곳이 지금 그 숫자 그대로만 보자면 전부 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게 오차 범위가 나온 게 신뢰 수준 95%의 시도별 플러스 1.5에서 4.5, 4.3 포인트거든요. 예.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지금 다 너무 경합들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일단 경합 지역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구들은 기본적으로 워낙 지금까지의 이 그 지방선거에 대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샘플링 기법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나머지는 대충 그래도 맞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가 너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긴다라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개표 결과 지켜보기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각 지역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분위기 살펴볼까요? 김미조 리포터. 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개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7시 30분 투표가 종료된 후 8시부터 개표소에 개표함이 도착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개표는 8시 20분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곳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독 아래 개표 사무원들은 모두 마스크와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오전 6시부터 918곳의 투표소에서 본투표가 치러졌고요. 부산의 투표율은 49.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전체 개표율은 9.32%고요. 또 부산시장 후보의 현재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66.76%로 우세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가 31.77%, 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1.4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하윤수 후보가 49.11%, 김석준 후보가 50.88%로 박빙을 겨루고 있는데요. 아직 개표율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개표소에서 김미조 리포터였습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인데요. 안세진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먼저 오늘 대구의 최종 투표율은 43.2%, 경북 지역 최종 투표율은 52.7%였는데요. 경북 지역 투표율은 전국 평균인 50.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대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개표 상황을 보면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은 조금 전 10시 43분 기준으로 대구 지역 개표율이 14.24%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79.35%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2위인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후보는 17.36%의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정의당 한민정 후보는 2.3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 후보가 크게 앞서는 상황이고요. 경북 지역은 개표율이 16.62%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81.02%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는 18.72%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도 대구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경북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높은 득표율 보이면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끝까지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 선거입니다. 대구는
12.11%의 개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강은희 후보가 64.46%, 엄창욱 후보는 35.53%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은희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경북은 15.18%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임종식 후보가 49.90%로 현재까지 1위 달리고 있고요. 마숙자 후보가 28.10%로 2위인데요. 3위인 임준식 후보가 21.99%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은 대대로 보수가 우세한 지역인 만큼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와 같이 투표 결과가 유지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정을 전후해서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자정 조금 전에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광주 지역 살펴보죠. 김연경 리포터. 네, 광주와 전남 지역 개표 진행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밤 10시 45분 기준입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 개표 13.94%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의 득표율 76.8%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14.7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선거 개표율은 23.96%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득표율 77.29%로 당선 유력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16.9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 개표율 13.94% 진행된 가운데 이정선 후보 득표율 34.31%로 1위, 박혜자 후보 득표율 24.6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관 선거 개표율은 21.12%인 가운데 김대중 후보 득표율은 46.26%, 현직인 장서궁 후보 득표율은 37.05%로 김대중 후보가 현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잠정 투표율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투표율이 58.5%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선거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등 모두 431명의 일꾼이 선출이 되는데요.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는 일부 지역이 있어서 무소속 후보들이 몇 석을 차지할지 개표 결과 지켜봐야겠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등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득표율보다 높게 기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광주와 전남 일부 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실시 되는 곳도 있고 또 접전인 지역도 있는데요. 당선인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죠. 대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나다인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개표가 진행되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고 오후 7시 30분쯤부터 이곳에는 투표함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개표 사무원들이 앉아 계셨는데요. 개표 작업에 앞서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돼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전체 투표율도 집계가 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유권자 123만 3,557명 가운데 61만 2,917명이 투표해 49.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유성구의 투표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서구가 48.3%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전은 충청 토박이 외에 수도권과 영호남 출신들이 많이 거주해서 민심 예측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특히 선거 때마다 시장을 바꿔 민선 이후엔 연임 시장이 없었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선 시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재선 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간 격차는 0.8%포인트로 채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전시장 개표 현황 살펴보면 조금 전 10시 44분 기준으로 개표율은 6.5%고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1.88%,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47.11%로 현재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개표가 마지막 단계까지 이뤄진 뒤에야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춘천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손영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67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강원도 투표율은 5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 보였지만 역대 도내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최저치입니다. 오후 7시 30분 투표가 종료된 이후 도내 18개 시군에서 각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자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도지사 후보 개표율 살펴보면 강원도 전체 개표율 13.01%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득표율 56.91%,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43.08%의 득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에서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1위로 예측됐는데요. 선거 초반에는 이광재 후보가 선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예측 조사상으로는 김진태 후보가 9.8%포인트 앞서 큰 폭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장 선거 역시 순조롭게 개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춘천시 개표율은 2.22%로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득표율 49.52%,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후보 42.34%, 무소속 이광준 후보 8.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개표율 10.69%로 신경호 후보가 득표율 30.49%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손영주였습니다. 끝으로 제주 지역 상황 살펴볼까요? 강나래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지금 제주에서도 개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주 지역은 전체 선거인 수 56만 5,084명 중 30만 17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53.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12.8포인트 하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세한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0시 47분 기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 도지사 개표율 43.94%입니다. 제주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26%, 그리고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40.19%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오영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이 20년 만에 제주도를 탈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부분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0시 47분 기준입니다. 김광수 후보가 58.24포인트, 그리고 이성문 후보가 41.75포인트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는 지난 2018년도 선거 때에도 접전을 벌이다가 약 2% 차이로 이성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김광수 후보가 과연 이 3선에 도전하는 이성문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을 재보궐선거 개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접전을 보이면서 긴장감이 웃돌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시 47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개표율 53.36%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가 47.34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47.13포인트입니다.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는 이번에 5번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속의 접전을 보이면서 제주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만큼 어떤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그동안 20년 동안은 민주당이 독주를 했던 제주시 을 지역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이 20년을 깰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개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49.28포인트, 국민의힘이 37.95포인트, 정의당이 6.78포인트, 기본소득당이 0.46포인트,
녹색당이 3.53포인트, 진보당이 1.97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신 만큼 마지막까지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까지 제주 개표 현황의 강나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나래 리포터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세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지역별 개표 상황에 따른 민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충청권. 이번에는 일단 충남하고 충북 지역은 사실은 좀 국민의힘에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그리고 대전하고 세종은 지금 경합지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충청권 지역의 민심에 어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종근 평론가께서 먼저 말씀하실래요? 민주당이 중원에 대해서 좀 더 절박함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절박함이 없었다고요? 예, 하나씩 제가 생각을 하면 충북이에요. 네. 자, 충북 보시자고요. 노영민 후보 이미 굉장히 구설에 많이 올랐었어요. 왜? 직을 택하냐 집을 택하냐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지원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노영민 후보 안 돼라고 처음부터 굉장히 크게 반발을 했었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한 후보를 보시자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뭐 고문이다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고문으로서 특별한 어떤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김영한 후보야말로 사실은 이 지역에 그렇게까지 연고가 없어요. 출생지는 맞지만 안산에서 3선하고 그렇죠. 경기도 지사 또 나왔다 낙선하고 고향으로 또 지역구를 옮겨서 고향에서 낙선하고 경기도 일대에서 있었던 분이에요. 네. 이번에 갑자기 내 고향이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불리한 어떤 상황인데 불구하고 충북은 아예 어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노영민 후보가 아니었다면 비판을 좀 감안하고 바꿨다면 어땠을까? 충남 돌이켜 보자고요. 충남은 역시 저는 박완주 의원의 그 성비 문제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양승조 후보가 사실상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상대 김태웅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1년 동안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양승조 후보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성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더 엄격하게 했어야 됐다. 그리고 끊어버렸어야 됐다. 그런데 우물쭈물한 모습이 도리어 충남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절박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대선 때를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의 아들 특히 이제 충남이잖아요. 뭐 물론 이제 본인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부친의 고향이 공주죠. 예, 그렇기도 했고 또 그래서 충남 지역의 지지율이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혹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작동을 상당 부분 또 한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환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태흠 후보도 그렇고 왜 이 출마하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연고가 이제 좀 분명했던 것도 아니고 한 부분에서 왜 출마했던 거냐를 따져보면은 이 김태형 후보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논란이 업었죠. 그렇죠.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김영환 후보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출마를 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이 충청도의 유권자들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윤심에 의한 어떤 상수였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또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또 전략의 문제였을 텐데 인물론으로 보자면 분명히 이제 예를 들면 충남의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물론으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박완주 의원 문제가 있긴 했지만 뒤집을 수 있다, 추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박완주 의원의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도 그 대응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들 때문에 좀 이 효과가 충분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에서 어쨌든 어떤 최고수위의 제명이라는 징계를 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윤리위에 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처리를 했지만 그걸 둘러싸고 예를 들면 당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듭난다라든지 뭐 이런 분위기였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또 계속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개표가 끝나봐야지 뭐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당선 유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충청권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의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라는 점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SNS 분석하면 참 흥미로운 게 충청 민심이라는 단어로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SNS 분석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요. 폭락이에요. 폭락. 폭락이요? 네, 폭락. 폭락했을까요? 네, 이 폭락이라는 키워드가 거의 뭐 80% 이상 압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충청 민심 민주당 폭락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충청 민심에 폭락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게 민주당인지 국민의힘 그런 단어가 없고 그냥 충청 민심 폭락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단어의 구조처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충청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그것들이 폭락이 되니까 결국에는 일부 있었던 국힘 혹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찍어줬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너무 그냥 이제 충청은 당연히 우리 거야 라고 했었던 생각이 한번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RT가 제일 많이 된 글 중에 하나가 성비 이슈가 있었던 이제 박완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박완주 한 명 때문에 충청 민심이 민주당 외면한 게 아니라 박완주에게 이른바 독박 씌우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정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SNS에서도 RT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민주당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지금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짰는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막판에 김은혜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지금 그 각 투표소마다 중앙선관위에서 게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거 기소될 수밖에 없다. 재판까지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론인 상황이거든요. 이 리스크가 별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금 이제 경합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렇게 뭐 분석을 하십니까? 이종구 평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부동층이 움직이는 건 대개 캠페인 디사이더스라고 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바뀌는 마음을 결정하는 그 층은 이제 부동층이라고 한다면 14일 정도잖아요. 그럼 14일 이내에 마음을 움직이는 층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투표율이 낮다는 건 부동층이 그만큼 투표장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거운동 하기 전에 기결정자들이 갔다는 거죠. 기결정자들은 보통 대선에서는 80% 이상이 기결정을 해버린다는 거고 지선에서는 꽤 부동층이 많은데 그 부동층이 안 갔다는 거고 그러면 그 첫 번째 요인은 부동층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기간 내에서 나오는 네거티브는 사실은 확증 평양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중도가 완전히 그냥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효과는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터졌다라는 변수로 작용하지 못했다. 근데 또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국민의힘이 막 선거 막판에 거의 총 공세를 펼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경기 지역, 서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 뭐 부산 지역,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면서 민주당에게 공세를 펼쳤거든요. 근데 나온 거 보면은 이게 꼭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김민철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에 이제 표심 자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개발 공약을 어쨌든 던지기 위한 목적으로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의 전반적으로 이제 서남권 부분에 대해서 개발 이슈를 이제 좀 호재로 만들기 위한 이런 선택이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거기 사실은 반격을 잘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수도권 서남권 이슈로 안 만들고 전국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화 시켜버리면서 이 중도층에서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버리면서 이제 전환을 시켜버린 건데 그런데 앞서 이제 이종건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이슈도 이제 사실은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지역적 이해가 걸려있는 이슈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표심이 어떤 영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결산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왜 꺼낸 거냐라고 하는 평가가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 좋은 효과였느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개항을 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이 제주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슈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는 게 맞았냐 뭐 이런 평가들 그런 거는 아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앞으로 행보나 이런 것에는 좀 이 부정적 영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언급량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큼 이슈가 되고 뉴스화가 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뭐 재산 신고와 관련된 언급량 네. 혹은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냥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전체 언급량을 다 포함해도 한 11,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김포공항과 관련된 언급이 최근 일주일에 거의 10,0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은혜 후보에 대한 전체 언급량만큼이나 김포공항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중에서 김은혜 후보의 의혹은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양적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의 의혹이 김포공항 때문에 전체 SNS에서는 좀 덮였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직 뭐 개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의 투표가 자치단체장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전 선거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 각 자치구 선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난 2018년에는 서초구 한 곳 빼놓고 다 민주당이 싹쓸이했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1곳 가운데 2곳만 내주고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도 사실 국민의힘에 많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3분의 2까지도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민주당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만 놓고 봐도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거고 경기도의 경우도 이 동부권 그리고 북부권에 이제 좀 그래도 보수적인 표심이 있는 지역들을 이번에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는 그림이고 네. 서남권에 이제 원래 좀 민주당 지지층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 이제 중남부 지역에 예를 들면 큰 도시들 수원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크거나 이 중산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유리한 구도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 전반적인 어떤 표심이라는 것도 경기지사 선거는 지금 이렇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경기도의 경우도 좀 국민의힘이 유리한 부분들도 지금은 이제 눈에 띄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평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광역단체장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자리긴 하지만 기초단체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기초단체장까지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광역단체장과 연동되는 현상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더 큰 참패를 당했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살고 했더니 마포구가 한 번도 민주당에서 한 번 빼고는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도 거의 아직은 개표율이 좀 낮긴 하지만 표차가 한 160표 차밖에 안 나서 이거 그렇군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좀 이제 마포구도 바뀌나 이런 생각 좀 들게 돼요. 네네. 저도 그 구청장 선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론조사에 지상파 3사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22대 3 정도 되거든요. 네네. 지금 22대 3에서 3이 관악하고 중랑하고 성동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02년도 선거예요. 2002년도에 한나라당이 세 곳을 잃어버려요. 22대 3 똑같습니다. 근데 관악하고 성동하고 중구거든요. 한 곳만 중구냐 중랑만 차이가 있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투표율과 관련이 있다. 투표율이
2002년도에 48.8입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50이잖아요. 예. 역대 2위입니다. 투표율이 적었을 때 한나라당 계열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이 유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4회 2006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대 3이었거든요. 네네. 한나라당이. 근데 그때도 51.6%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칙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은 보수정당 계열이 승리하고 투표율이 한 50% 중반으로 한 중간쯤 차지하면은 절반 정도씩 가져가고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커 나가는 애들도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더 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앞으로 나올 아기들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내 생활을 바꾸는 정치, 당신이 바라는 우리 동네, 우리의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22 내 삶을 바꾸는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늦은 밤 피곤을 무릅쓰고 개표 상황 살피고 계실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긴박한 개표 상황에 긴장감을 풀어줄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시사야 인기 코너를 좀 빌려왔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함께 인기 키워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김덕진 소장입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즐겁게 만나게 되네요. 이 시간대에. 네. 자, 빅데이터 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선거 당일인 오늘 온라인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하는 게 전날과 비교해서 어느 키워드가 올라가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카테고리별로 나는데 오늘은 전체로 한번 묶어봤어요. 네. 근데 두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뉴스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SNS랑 뉴스를 포함해서 어제보다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뭘까라고 보는 거랑 뉴스를 빼고 한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만 분석을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이 투표율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뉴스까지 포함한 거에서는 가장 많이 오늘 나온 게 언급량이 투표율 그리고 2위가 유권자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투표 관련 얘기가 뉴스를 포함하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만큼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뉴스를 빼고 우리가 하는 SNS만 분석했을 땐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1위가요. 휴일입니다. 그리고 2위가 투표율이에요. 왜 투표율이 낮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네요. 그렇죠. 3위가 지방선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혹은 심지어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사전투표 때도 그날 전날과 비교하면 투표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본선거잖아요. 본선거인데 SNS에서는 오히려 휴일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참 여러 가지를 시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권에 기대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은 뭐랄까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전 선거가 뭐 이제 뭐 높으면 누구에게 좋은 거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볼 땐 이제 패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거에서 난 미리 이제 투표하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놀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아니야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휴일 연관 키워드를 한번 봐봤어요. 그럼 도대체 뭐 하셨는지 그랬더니 분리수거, 페트병 이런 키워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서 쉬시긴 하는데 뭐 멀리 가지 못하고 집 정리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 혹은 이제 아예 그냥 뭐 동해 쪽에 이제 휴가 갔던 사람들은 일종의 사전 투표하고 본선거 날은 휴일처럼의 문화가 정착되신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럼 어쨌든 오늘 또 투표 관련 얘기를 좀 보면 정치 분야만 또 이제 좀 추려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급상승 1위가 신분증이 나오고요. 지창.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신분증 지창 잘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 보면 저조.
그죠? 출구, 뭐 최저, 압승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도 그 왜 이렇게 썰렁해? 이거 최저인가? 뭐 이렇게 이거 투표율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압승 이런 키워드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현상과 관련된 이야기고 있고요. 실제 뭐 한 투표에서는 아니 사무원이 10명 있는데 투표하는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전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낮은 것들이 SNS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치 행위를 전쟁에 비유하는 거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대선은 총력전, 지방선거는 국지전,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좀 선거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본투표 당일 지금 키워드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사전 투표 당일 키워드는 어땠어요? 사전 투표 때는요. 이제 흥미로웠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평일이고 주말 꼈는데도 사전 투표소 이런 키워드가 이제 상위권에 있었고요. 근데 역시 27일, 28일 사전 투표 때 가장 많이 컸었던 키워드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추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김포공항. 이 2가지 키워드가 이 타이밍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빠르게 받게 됐잖아요. 네, 손실보전금. 네,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 것들이 이게 뭐 정확하게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의 이제 이슈 키워드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이제 이때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어쨌든 코로나 대비해서 방호복 입고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의 그때 이제 사전 투표 때는 생각보다 확진자들이 투표는 많이 안 했다. 뭐 이런 포인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여론 동향은 어떻게 변했을까?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좀 몇 번의 어떤 시즌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표 금지 기간에 나온 핵심 키워드는요, 김포공항, 바이든, 소상공인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김포공항 관련 이슈고 바이든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전 채널적으로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비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금에 대한 것들인데 그 금액이 참 흥미로웠던 게 받기 전까지는 부정의 인식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아니면 이거 좀 이렇게 예산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진짜 받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긍정의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좀 변화들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좀 3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이 좀 이슈가 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덕진 소장은 정치권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키워드들이 꽤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여론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냥 항상 조용히 데이터 분석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개표 상황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 판세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격전지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엽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격전지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8.7% 열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43.4%, 11.7%포인트 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지사입니다. 23.4% 개표된 상황입니다. 3.5%포인트 차 득표율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0.7%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7.2%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49.7%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64.8%,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35.2%로 29.6%포인트 차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계양을입니다. 9.1% 열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5.2%,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44.8%로 10.4%포인트 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격전지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개표 상황 전해드리는 사이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다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뭐 이렇게 숨이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디 잠깐 사이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잠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문을 두들기시더라고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방송하면서 계속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쉬운지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은 뭐 당선 확실까지는 아니더라도 개표율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보궐선거 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이지 않겠습니까? 관심의 예. 핵심은. 근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뭐 압승을 거두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처럼 뭐 박빙의 승부에서 뭐 간신히 이겼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한 표차가 나지 않겠는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제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이기는구나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도권 전체 성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보궐선거 이 어떤 그 결과 이 인천 계양을의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지역구에선 이겼는데 수도권에선 어떻게 됐다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같이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여유 있게 이제 예상대로 이기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은 아마 평가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럼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안철수 변수가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원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또 삼선 중진인 거지 않습니까? 네. 중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아마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이제 좀 존재감이 없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 언제 얼마나 믿어야 될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내 접전으로 계속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가줬던 건가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접전이 이루어진 여론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흐름은 좀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결집돼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그곳이 보시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늘 이겼던 곳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거기서도 3선 이상 계속했고요. 또 지난 가장 최근에 선거에서도 지금의 윤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네. 거의 20%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그런 민심이 있는데 물론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어떤 작용 반작용이 계속 있다가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더 결집했다. 즉,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 지지층이 결집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이겼다가 아니라 송영길 후보와 또 이재명 후보의 위상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직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됐던 사람이고 네. 송영길 후보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인천시장도 하고 또 대통령 경선에도 나갔었던 사람이고 당대표였던 사람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후보가 너끈히 20%포인트 차로 이긴 후보를 똑같이 상대를 했을 때 8%포인트 물론 출구조사지만 이것도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네. 경기도지사가 졌을 때 이겼더라도 그거 뭐 확 벌려놨어야지 안철수 후보처럼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씩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정치적 향보 어떻게 보일지 이번 투표 결과가 직접적인 연결이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이겼고 또 만약에 경기도까지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도 거기에
기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름대로 입지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하지만 그만큼이 될까 하는 건 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네. 김은혜 후보와의 연결성이 얼만큼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안철수 후보 정도의 위상이라면 뭔가 벨트화했어야 됐다. 즉 예를 들어서 성남에 나간다 그러면 성남 경기 남부에 벨트를 해서 전체 공약을 내세운다든지 해갖고 네네. 함께 구청장 그러니까 성남의 기초 단체장들과 네네. 함께 무엇인가 이 공약을 내세운다거나 하면서 네 사람을 만드는 작업, 세를 불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동시에 연결됐어야 됐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또 부탁을 드리면 안철수 그래서 관련어가 얼마나 뭐가 연결됐느냐, 공약이라는 부분이나 혹은 국민의힘의 경기도 성남 경기도 남부나 이런 쪽에 연결되는 또 김은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관련어가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아쉬운 게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덕준 사님 실시간으로 한번 분석하실 동안 네. 이재명 후보 말씀도 잠깐 드리면 이기더라도 사실 또 굉장히 모호한 게 전체 지방선거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네네. 한 가지 또 있어요. 제주시 을 보궐이 또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주시 을에 만약에 김한규 민주당 후보를 네.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저기 때문이다. 김포공항 그렇게 공약 분석을 때문이다. 하시는구나. 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제주시 을도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도 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 하나하고 당내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인 거 아닙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8월이 이제 전당대회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 그 장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비판을 좀 받더라도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출마한다 안 한다를 아마 본인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나와야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모양새가 굉장히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안 나갈 거면은 그 안 나가는 이유와 안 나갈 동안 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러 간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공부 왜 하는 거냐 정말 반성과 어떤 그러한 어떤 다듬는 어떤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네.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 당원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민주당을 바꿔야겠다라는 거를 분명한 깃발을 내세우고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비록 여러 가지로 잘못해서 패배했지만 이러저러한 패배한 것들을 앞으로 당권을 잡아서 고치겠다라고 하는 혁신의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논쟁을 하면서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런 정도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도 사실은 일종의 책임론으로 막 연결될 수 있는 지금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당장 지지자들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게 박지원 비대위원장 책임론으로 그냥 떠넘기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하고는 선을 긋고 예를 들면 당권 도전하는 모양새다. 그 모양새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제 당권 도전하느냐 마느냐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패턴들이 몇 개 보이네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선거 기간 이제 선거 유세 기간이 5월 19일부터 어제까지 5월 30일까지 넣고 안철수 이재명 키워드로 뉴스 빼고 지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흥미로운 게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련 키워드가 재밌는 게 2등 이재명이 나오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4위로 분당, 5위 윤석열, 6위 민주당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양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위 30위권 안에 안철수 후보 관련 키워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런데 더 그거는 개항보다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 그다음에 후보, 심지어 대선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언급량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는 한 달 전에 언급량이 높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오히려 안철수에 대한 언급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두 가지 종합하면 안철수 후보는 정말 지금 딱 이 분당에 포커스가 있고 안철수 후보를 얘기할 때는 이재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떠올리기보다는
대선이나 어떤 전체적인 큰 키워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 예를 들면은 개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개항을에 와서 개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를 원할 텐데 여전히 대선이나 혹은 이제 계속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왜 우리 동네에 왔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의 행보를 보이지?라고 하는 불만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확실히 분당에 집중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 행보에 있어서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할 때는 여전히 이제 연관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계속 연결돼 있는 이재명 후보 아니면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좀 시사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정치인의 행보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아마 각 당이 어떤 대응하는 모습, 각 정치인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벌써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당선자와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 개표율이 지금 20.7%인데요. 76.4%를 득표를 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후보 지금 당선 확실히 뜬 상황입니다. 이 강기정 후보 연결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감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래도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시민과 당원께서 저를 응원해 주셨고 또 본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담아서 광주의 변화 잘 해나가겠습니다. 광주 지역 민심을 얻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광주 시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코로나 전국도 있고 어떤 변화를 향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요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진력을 더 요구한 사람을 찾았던 것 아닌가. 저에 대해서 애정을 주신 것은 그런 취지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투표율이 예, 낮은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어떤 상실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 네. 광주가 이제 84.3%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줬는데 대선에 졌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실감이 하나가 큰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호남도 그렇고 영남도 그렇습니다만은 본선에서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표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 참여가 소극적이었는데 그 소극성이 너무 심해서 40%도 얻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해서 참 더 많이 반성도 하고 네. 또 아무튼 되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구상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광주의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1일까지 취임 전까지 소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안도 파악하고 또 공약으로 약속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 표심이 뭔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네. 광주시정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유권자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시장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강기정 민주당 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당선의 순간을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022 내 삶을 바꾸는 선택.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개표가 얼마나 진행됐을지 궁금한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치한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시간 투표 현황과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선관위 기자실을 가득 메웠던 취재진들도 이제는 하나 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거 종합 상황실의 직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면서 계속해서 전광판을 살피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5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 보였고요. 광주광역시는 37.7%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 중에 한 곳인 서울은 53.2%의 투표율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2%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과는 달리 선거 당일 투표율은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잠정 투표율은 이전 지방선거인 제7회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 하락 원인을 3달 전에 대통령 선거도 진행됐었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투표 시간도 추가됐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투표가 끝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개표 시작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 개표는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현재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시작으로 당일 투표함도 속속 도착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개표 사무원들의 손놀림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전국 개표 현황과 후보별 득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밤 11시 30분을 기준으로 시도지사 선거 전국 개표율은 23.87%, 또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개표율 32.15%, 또 교육감 선거는 전국 개표율 21.54% 기록했습니다. 개표율은 빠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당선인 윤곽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자정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대부분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접전 지역은 새벽 2시에서 3시가 돼야 당락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실에서 리포터 이혜리였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전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광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나온 광역단체장 선거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12.2% 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43.1%로 12.3%포인트 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경기입니다. 27.5% 열렸습니다. 3.3%포인트 차 박빙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50.6%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7.3%로 현재 2위입니다. 이어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22%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53.2%,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43.4%로 9.8%포인트 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28.2% 개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5.9%,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32.7%로 33.2%포인트 차 국민의힘 박현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남입니다. 30.4%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7.7%,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27.3%로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20.8% 개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3.4%,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 36.6%로 26.8%포인트 차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28% 개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8.8%, 더불어민주당 서재헌 후보 17.9%로 60.9%포인트 차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입니다. 29.5%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7%,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 20.3%로 59.4%포인트 차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입니다. 21% 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76.4%,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15.3%로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입니다. 41.3%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77.3%,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7%로 60.3%포인트 차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37.2%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82.6%,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 17.4%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20.2%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51.2%,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48.8%로 2.4%포인트 차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 19%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4.4%,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45.6%로 득표율차 8.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29.7% 열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움 후보 54.7%,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45.3%로 국민의힘 김태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입니다. 개표 상황 41.2%입니다. 국민의힘 김명환 후보 59.5%,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40.5%로 19%포인트 차 국민의힘 김명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개표 상황 23.5%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6.4%,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3.6%로 12.8%포인트 차 김진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개표 상황 62.7%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54.2%,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40.3%로 13.9%포인트 차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광역단체장 선거 개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세 분 패널 나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온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근데 광역자치단체장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내려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 분은 어느 지역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판사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기초자치단체장을 어디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네. 사실은 평론가가 전국에 이제 수많은 기초자치단체 중에 뭐 주목을 뭘 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좀 그 갈등이 있어요. 주로 두 개를 주목을 하게 되죠. 지금 사는 데랑 고향이랑. 네네. 두 군데를 주목을 하죠. 근데 아직 개표 초반이어서 뭐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은평구,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네. 근데 지난 대선의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게 투표하면 뭐부터 여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여서 뭐 지금 어디가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산 고향 수원의 경우에는 김영남 후보가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지금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영남 후보는 또 국민의힘의 김영남 후보는 방송에서도 뭐 많이 마주치고 해서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방송에서 같이 말씀 나누던 분이 저희 고향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너무 사감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뭔가 거기에는 네. 뭔가 어떤 감정이. 예.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이제 잠깐 방송 중간에 이제 잠시간에 얘기를 나눴지만 서울시 구청장 구도는 네네네.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그 지상파 3사가 깜깜이 선거 그 기간 직전에 한 그런 여론조사를 토대로 서울시 내의 구청장 선거에서도 22대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현재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상당히 그것과는 달리 또 민주당이 선전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노도강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었고 뭐 금관구 그러니까 노도강은 도봉이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강북 또 관악이라든지 또 금천이라든지 이런 쪽은 구로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거의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온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 현재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여러 곳에서 선전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영등포가 아까 잠깐 당선 유력해서 민주당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청장 선거야말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경기도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런 기초단체들도 봐야 된다. 고양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용인 뭐 어마어마한 수원이 많습니다. 수원도 많죠. 그런데 그렇죠. 이 지역들을 보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전직 의원들이 많이 내려갔다. 하방이 됐다. 원래 하방은 민주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이병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광주 동구에 내려가고 막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이 좀 어깨에 힘 많이 들어가셨던 이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많이 하방을 했다. 그게 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또 밤새 또 새벽까지 볼 이유들이 좀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경기도도 재밌고 경기도지사도 재밌고 서울시 아까 말씀해 주신 지금 하여튼 지금이 15.33% 개표됐는데 구시군장 그 더불어민주당이 16석 나오고 국민의힘이 8석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까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흥미롭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김은혜 후보가 50.60%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47.30%. 그러니까 표차가 53,000표 조금 넘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로는 0.8%포인트 차가 난다고 되어 있지만 0.6%포인트 차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개표율이 28.3%인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별 인구 격차도 많이 나고 개표 상황도 아마 큰 편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밤 새워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선거 결과는 뭐 오늘 새벽까지 다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요. 선거 이후에 어떤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잠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했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의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국정 운영에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실 지방선거 때문에 뭔가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못 거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로 나누죠. 윤석열 정부 자체는 사실 이번 동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 등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할 겁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리스크가 있어요. 당대표의 리스크.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지금
끝 계속 그러니까 이 선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치렀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겼다. 그래서 권력을 갖고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윤리위에서의 그 판정도 받아야 되고. 성비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진짜 국민의힘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이겼느냐 하는 건 미지수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때 포인트 보면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높아진 계기들은 다 민주당의 뭐 분란이라든지 또는 박완주 의원 사건이라 이럴 때 점점 지지율이 넓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이 실제로 이 개혁이 없이 그대로 승리에 취할 수 있느냐? 그건 굉장히 적신호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하면 아마 굉장히 큰 또 시련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돼서 당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이 상대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문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민평계에서 제대로 대권 주자급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리 참패를 하더라도 이재명 인물론이 또다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분명히 검찰이 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속도 낼 겁니다. 그러면 이쪽 민주당에서는 그래 당권 도전하는데 그러면서 이 방탄 국회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강대강 대치가 될 거다. 철험회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 아주 파국으로 또 다시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혁신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권에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항마를 만들어야 되고 이게 또 대항마가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외에는 구심을 가질 만한 지금 유력 정치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각 소개파별로 막 이렇게 난립하는 구도가 될 것인데 그럼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어떤 이재명 후보가 당권을 쥔다고 할지라도 어떤 클리어하게 이렇게 리더십이 형성되는 과정 아닐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혁신 과제를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거 할 수 있을 거냐가 문제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아마도 지방선거 승리하면은 제 생각에는 당에 대한 그립을 좀 대통령은 더 강하게 쥐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더요? 그렇죠. 지금도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상황 정리하고 하지만 그래도 대표가 완전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다 이런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한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거잖아요. 선거 없는 기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을 조금 미뤄왔다고 해야 될까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강력하게 좀 뭔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나온 결과만 보고서도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덕준 소장님 마지막으로요. 빅데이터 온라인에서 나온 유권자들의 목소리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건 꼭 좀 들어야 되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할 만한 내용 있다면 전해 주시죠. 이런 내용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어떻게 이거를 좀 순화해서 읽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 공약 관련돼선 제발 아무 말 대잔치 공약하지 마라. 이제 국민들도 안다. 이런 얘기가 하나의 맥락이 있고. 굉장히 냉철한 건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인데 뭐냐면 선거공약 다 필요 없고 선거공 운동으로 소음공해 일으키는 거 제재하는 법안만 만든다는 당 나오면 무조건 당 보고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소음공해에 대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소음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불법적인 걸 우리가 선거란 이유로 눈 감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선거의 일환이한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나라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선거든 정치든 목적 때문에 어떠한 원래 지켜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선거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해왔었던 습관적인 것들을 정말 버리고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판세들 혹은 지금과 같은 것들에 대한 반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많이 참고 견디고 있다. 정치인들이 좀 똑바로 정치 좀 해달라. 그렇죠. 이런 마음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일라디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말씀 나누다 보니까 2시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개표방송에 참여해 주신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세 분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과연 어디로 향할지 격전지 선거 결과도 이제 몇 시간 뒤면 명확해질 텐데요. 계속해서 KBS 일라디오 들으시면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결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12시 5분부터 시작될 개표 방송 4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저녁 KBS 김성환의 시사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